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5일 9월에 딱 중순이 걸려있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를 진행하게 된 개그맨 김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고수들의 정치해보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반에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빼놓지 않고 계속 해주시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댓글로 저희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정치 3인방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이민찬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좋고요. 예.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야심차게 젊은 정치 3인방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예. 젊은 정치 3인방 이렇게 소개하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40줄에 들어가갖고 예, 이제는 그래도 약간 이 좀 팀에 꼈잖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나이로 청년 아니에요? 그렇죠. 당에서 45살까지 청년이니까. 예. 당에서는 45살까지 청년이에요. 네, 뭐 고령화 시대니까요 이제. 네. 고령화 몇 시대까지. 살까지? 국민의힘이 45살까지. 네, 민주당은 민주당도 똑같구나.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안 하면 청년들을 부를 수가 없어요 당에서. 그렇지. 예. 예. 지역마다 편차도 심해요. 맞아요. 그렇지. 예. 아니 근데 제가 지금 항상 모시는 게스트 분들 보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젊으신 분들 세 분이 나오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젊은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해보쇼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여의도몰 상품 소개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너무나 필요해요. 저희가 먹고 사는 정말 양분이니까. 여의도 너머 TV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번에 좀 밀만한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한가위 선물 기획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소형 원방 명가 침향 환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요게 무엇이냐? 이 침향과 함께 홍삼 녹용, 침향하고 홍삼하고 녹용하고 등등 엄선된 7개의 원료로 만든 씹어먹는 환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을 때 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인을 씹고 여러분들께서 환을 씹으면 서로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이 무려 30환. 여기 보이시죠? 6줄, 5줄 해가지고 6, 30. 한 달치 먹을 수 있는 30판을 비싸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37,900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침향이 무엇이냐 궁금하신 분들 겁나마시죠? 나무에 상처를 내면 나무가 이 자가치유를 위해서 생성되는 나무 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진을 수백 년간 굳어집니다. 이게 진이 수백 년간 굳어진 것을 그걸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침향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본초 강목에는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복통과 위장염을 치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에 좋은 재료인 침향이 들어가 있는 환입니다. 이게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품질 보증서도 함께 드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뭐 오늘 뭐 못 챙겼다 그러면 하나 챙기고 갔다 그러면 편안하게 2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나눠 두시면 되니까 기운이 없어가지고 활력이 없으신 분 활력 필요하신 분 혹은 피곤한 직장인과 수험생 그리고 부모님 건강 챙기시고 싶은 분들은 꼭 이 환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니까 또 이제 한가위 곧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추석 선물로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김소영 원방 명가 침향 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원장이 제가 그 친 누님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굉장히 친근감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유명하죠. 김소장님. 방송도 많이 하시고. 잘해요. 좋아합니다. 근데 침향환 치고는 조금 싸네요. 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가격인데 준비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원래 침향이 굉장히 비싼데. 원래 비싸요. 사보셨나 봐요. 부모님 선물해드리려고 봤는데 네. 너무 고가래갖고 네. 망설였던 기억이 있어요. 아 좋다. 요걸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착해요. 부모님 선물해드리려고. 그럼.
부모님 선물로 이렇게 건강식 이렇게 준비하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저는 제가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저도 이제 슬슬 건강 챙기고 있어갖고 내 입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40대와 30대와 20대가 다르다. 아. 느낌이. 어쨌든 우리 이민찬 미디어특위 부위원장님께서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아주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멘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에 그 의견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라고 하자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 곧바로 반박하는 주장을 또 내놓았죠. 요거 이제 또 대법원장까지 또 날아가는 거 아닌지 굉장히 궁금한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독재라는 게 이렇게 한 발자국씩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독재가 생각을 시작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라는 게 뭔가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쿠데타를 겪어서 독재 시대를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순간에 팍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보통 실제로 독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들이냐면 네네. 우리가 어떤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소의 인사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어때라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특정에게 배당되지 않도록 이렇게 랜덤하게 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특정 상황이 있을 때마다 특정인을 배정하게 된다면 그 인사를 가지고 매번 문제가 생기고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도 매번 소모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멀리 고민하실 것도 없이 지금 특검 같은 것만 해서도 보시면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 때도 매번 누가 특검에 들어가냐, 이거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인사를 어떻게 할 거, 권한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매번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편향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허용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게 점점 독재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뭔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권 분립이 하나씩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이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법관을 뭐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청와대의 멘트가 저는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이죠. 용산의 멘트가 뭐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보라는 게 무슨 소린가? 제가 제 좀 생각을 넣어서 번역을 해드리면 너 그러라고 올려놓은 거 아닌데 알아서 좀 눈치껏 좀 해라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독재에 한 발자국 저는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반박하죠. 우리 박선민 최고. 근데 일단 이 지금의 사법불신을 누가 자초했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었고 그 근거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그동안 검찰이 70년 넘게 이 업무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던 직위원 재판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이제 대선 직전에 이재명 당시 이제 대표에 대한 그 재판과 관련해서 갑자기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상이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해서 9일 만에 결론을 냈던 게 이 조희대 대법원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사법개혁이 논의될 때 판사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항의성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무슨 메시지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최근에 어떤 보여주는 사법부의 행태,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가 사실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사법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행태들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사법개혁은 이제 판사들이 이제 참여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판사의 뭐 독립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어떤 일말의 자성도 없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듯한 이른바 사법 엘리트들의 행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이제 공감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 그 대목인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윤석열 씨를 풀어줬던 것뿐만 아니라 한덕수전 총리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분은 거의 그냥 증거인멸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이제 기존에 작성됐던 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사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작성을 하고 그걸 은폐하는데 본인이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풀어주는 그 외에도 이제 줄줄이 뭐 구속영장 기각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과연 이 내란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단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민주당의 이 사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저는 안타까워요.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에게 아무 뭐 발언 없이 다 수용하고 사법부가 잘했다고 얘기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만 해도 그래요. 뭐 그 판사가 그 직전에 이상민 장관 구속영장 발부했을 때는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기각되니까 또 비판하고 뭐 말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입법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거에 민주당은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왜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데 이 구속기간 시간 분 문제가 아니었죠. 이거는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검수한 박을 제대로 입법하지 못한 졸속으로 입법한 민주당의 책임이 커요. 결국 수사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올가매서 본인들이 그런 불법적인 수사를 한 문제를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지기현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점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나 이 청와대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일단 저는 정청래 대표의 나비 효과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굉장히 왼쪽 좌클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딸이라고 호칭되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떤 여론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어떤 뭔가 좀 협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특검법 관련해서 논란이 딱 일어나면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 전에 지지층이 떠나가겠구나 이런 좀 불안감을 느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하고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런 발언을 하는 거겠죠. 그 이유는 이 재판이 불안한 거예요. 내란이든 뭐든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뭐 본인들이 대법원장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 재판 재개 이 문제도 저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 하나 있다면 우리 이민찬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님은 네. 그 진짜로 이 직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어느 쪽입니까? 어떤 이게 정치적으로? 저요? 네, 저 왜냐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미디어 특위라고 국민의힘에 있는 미디어 특위입니다. 몰랐어요. 예. 네. 아, 이제 알았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조금 얘기를 친한 게냐 아니냐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몰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를 좀 얹으면 네. 사법 불신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뭐 얘기하신 부분에는 저는 방금 박성민 최고가 얘기한 부분은 사실 동의가 좀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네. 그거랑 별개로 이제 사법 불신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뭐 다른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불신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재판이라든지 이런 걸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말 그대로 이름을 특별이라고 붙이지만 그러니까 이번만 하고 말 거야라고 하지만 이게 한 번 선례가 생기면 예를 들면 다음에 그렇지. 뭔가 다른 정권이 출범했을 때 뭐 여기서도 뭐 수사를 할 때 우리도 그거 너네가 저번에 특별로 저기 구성해서 했으니까 우리도 인사 다시 뽑아가지고 특별재판부 구성해가지고 너희 사건 하겠다 이런 식의 주장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소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저는 애초에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도 보면요 실제로 원래 그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원칙대로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과거에 흔히 얘기하는 뭐 독재 정권 시절에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너무 정권에 친화적으로 행동했었을 때 검사들이 어느 정도 그걸 잡아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지만 결국에는 또 그것이 이제 섞이면서 검사들이 그런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까 또 생기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개혁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은 결국 뭔가 새로운 곳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자성의 목소리를 사법부에서 먼저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회사에서도 어떤 그 직원과 관련한 뭐 어떤 비위 의혹이나 뭐 접대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의혹이 생기면 감찰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감사를 하겠죠 내부적으로 불러가지고 물어도 보고.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직무 배제를 시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걸 통해서 뭐 징계를 하든 아니면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시키든 하는데. 지금 이 법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기현 판사 제대로 그냥 업무 계속 보고 있죠. 그것도 내란 재판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 하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결론을 제대로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법원이 이제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서 뭔가 자성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느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외에도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주장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별도의 법원을 만들자 이게 아니고 이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 내에 그 전담 부서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법원을 갑자기 새로 만들어가지고 뭐 저희가 법원을 세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전담 부서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사안도 아니고 내란범을 재판하는 일이잖아요. 내란 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정성 시비가 일고 사실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 결정뿐만 아니라 재판 시작했을 때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허했던 뭐 일종의 특혜 논란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법부에서 이 논란이 심각하다라는 걸 인지한다면 저는 자체적으로 좀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내란 특별 뭐 재판부 뭐 혹은 내란 전담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결국 누가 임명하는 거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임명 주체는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헌법 내에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거죠. 아니 민주당이 알아서 이제 뭐 명단 주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국회, 대한변협, 법원 판사회의 이 세 주체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고 임명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보기엔 저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민주당이요. 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서운해요. 반박해보세요. 아니 네. 이 지금 내란 이게 본인들도 위헌이란 거를 화들짝 놀란 거예요. 당초에 이 법안이 발의된 거는요 내란 특별재판부예요. 방금 박성민 최고가 설명해준 저 내용은 지금 법안조차도 없어요. 내용이 아예 없고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 잠깐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포장지를 갈아 끼우고 그 속 내용은 조금 더 완화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누가 그 재판부를 임명하느냐예요. 이게 위헌이라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헌법학자들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 임명권이 헌법에는 법원에 있는 거예요. 이 임명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법안에 그렇게 돼 있죠. 국회 일부. 그건 다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거의 다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민주당, 변협 뭐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한다 그러잖아요. 추천을 하는 사람을 그럼 대법원장이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장은 임명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법원이 그동안 신뢰가 높았던 이유는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재판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시시비비가 붙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추천 주체 자체에 국회 정파성을 지닌 국회와 변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추천 그 자체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또 민주당 이런 얘기하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전담 재판부가 있었다. 그때는요. 그 무작위 추첨을 해서 그 법원 내부에서 재판부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말대로라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을 하되 그 추천은 국회나 변협이 하지 말고 그 국회 법원 내에 있는 재판부가 무작위로 들어가면 돼요.
왜 그거는 하지 않아요? 왜 굳이 본인들이 추천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포장지만 갈아 끼우고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만 그 본질 재판부를 추천하는 그 추천권은 여전히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다. 이거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 연장선이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내란 유죄가를 본인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재판부까지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측에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이 행사하는 수많은 인사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인사권도 우리 앞으로 추천받아서 대통령이 그 추천해서 인사할 수 있게 하면 그 위헌 아닌가요? 괜찮아요 그런 건? 그런 법안 만들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통령도 인사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서 뭐 하실 때, 근데 대통령도 인사권은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되,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관련된 사안에 따라서 뭐 하실 때 거기 시민단체 추천 꼭 받으시라고 하시고, 뭐 관련된 국회에서 일부 추천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인사권도 많이 있지만 아닌 인사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안 만들면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행사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인사권에 대한 대립이 많이 일어나는데 최종 결정을 재판장이 하니까 그거는 인사권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냥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저는 그 현실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주장인가 좀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쎄요. 근데 대통령의 인사권과 이거를 좀 비교하는 거는 저는 사실 논리적 연결고리를 잘 모르겠고 그런가요? 동일선상에서 놓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외부에서 끌어다가 저희가 판사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주체가 있잖아요. 국회, 대한변협, 법원판사회의. 이 세 주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판사가 아닌 사람을 추천해서 갑자기 판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그 판사들 중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추천해서 임명을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어떤 추천 대상이 누구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판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 그 사람들은 다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주장의 결론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주체가 국회고 뭐 변협이 들어가고 법원 판사회가 들어간다라는 이유로 이게 위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미 있는 판사 풀 중에서 추천을 한다니까요. 그 중에 이제 대법원장이 고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민주당만 추천을 하고 심지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민주당에 의해서 판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맛대로 독재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일하고 있는 판사들 중에 추천을 하는 거고 세 개의 주체가 심지어 그 안에 법원 판사회도 들어가 있고 그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원장이 한다. 임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치면 이 추천 대상에 만약에 올라가는 판사들을 공격한다면 추천 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은 이미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십니까? 저는 한숨 참잖아요. 저도 한숨 쉬고 싶어요. 네, 알겠어요. 이 사법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 결론이 난 내용이 아니라서 좀 이제 좀 더 지켜보고. 근데 오늘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진짜 독재라는 것이 한 발짝 한 발짝 느껴진다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하신 거에 대해 그렇게 느낀 건 아니고 네. 이전에 이제 한번 이슈가 됐었던 대법원 이제 판사 50명 증언 이슈가 있었을 때 뭐 지금까지는 대법관에 이제 법관에서만 올렸지만 뭐 그때 나왔던 여러 이제 민주당의 안 중에서는 뭐 이제 외부에서 추천을 봐서 기존의 법관이 아니었던 사람도 이제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이슈들도 나왔는데 그거하고 방금 거를 조합해서 하면은 이상하게도 가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근데 그거 뭐 그렇게 결론 안 났을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50명 그냥 증언도 아니고 한 있었던 23명인가? 뭐 그렇게 결론을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냈던 것 게 같은데. 참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니까 재밌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만 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치신 표정.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세 분이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제가 너무 싸울 주제였어. 그렇지. 아니 나는 세 분이 다 치매 황환을 먹은 줄 알았어. 저희 에너지가 넘쳐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민찬 위원장은 저기 치매 황환을 2개 먹은 줄 알았어. 목소리가 너무 커. 조금 또 민주당이 너무 좀 그래요. 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예. 이 삼권 분리에 대한 고민, 예.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너무 일방적인 모습 안타깝습니다. 서운한 게 많구나. 예. 저도 서운한 거 많았어요. 예. 윤석열 정권 때. 저도 많았는데. 지금 그럴 때예요. 시기상. 지금 민주당도 지금 억울한 거 지금 풀고 있는 시기고 지금 억울할 때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뭐 에너지가 넘치는 이 세 분의 토론이 아주 좋습니다. 잘 까고 있어요. 칭찬합니다. 자 다음 정치해 보시오. 어제 정부 여당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모였죠.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웃으면서 만나가지고 같이 회동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큰 소동의 당사자죠. 정청래, 김병기 두 분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함께 했죠. 어제의 만찬 회동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지 그리고 진짜로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세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표정 뭐예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좀 민주당 내부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요. 왜냐면 듣고 저희야 싶어요? 뭐 당연히 뭐 겉에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뉘앙스라는 건 너무 잘 저 네 알지만 글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해피엔딩. 아니 이거 해피엔딩이니까. 아니 해피엔딩. 왜냐면 해피엔딩이다고. 왜냐면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뭐 우여곡절은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걸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그렇게 크게 충돌을 했는데 갈등이 없다 그러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자리가 이제 김민석 총리께서 제안을 하셨던 자리라고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국무총리께서 중심을 좀 잘 잡고 리더십을 발휘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또 글을 한번 올리셨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절치부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저는 어느 정도 화해의 무드는 좀 생겼다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각자 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눈도 안 마주쳤다, 뭐 저녁을 초대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절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았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온 메시지가 이제 뭐 이재명 정부 성공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다는 거는 이 갈등을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였고, 그 생각이 있는 선에서 이제 만찬회동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앙금 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저는 뭐 더 파생되는 뭐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의 갈등이 봉합이 되는 1차 효과와 이제 두 번째로 얘기가 나왔었던 뭐 이른바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에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검찰개혁 TF 만드는 거에 있어서 네. 당이 들어가냐 마냐를 두고 뭐 싸운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만나서 싸웠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런 자리도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들 화해하고 앞으로 이제 뭐 좋은 모습만 보여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렇다고 봐야죠. 박성민 최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러신 것 저는 같아요.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어난 지금 일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무슨 뭐 인사나 뭐 누구 만드는데 뭐 오해가 생겨서 누가 대내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합의안이 그 다음 날 바로 파기가 됐는데 이거 누가 파기하게 한 거냐? 그럼 합의할 땐 누구 의견 듣고 할 거냐? 진실 공방으로 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지금 그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의 극성 당원들의 화살은 또 본인이 혼자서 다 맞은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진실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이게 김병기 대표 원내대표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게 뭔가 명확히 대고 봉합이 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덮기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일어났던 일건 뭐 당장 그러면 그 합의안 파기는 그러면은 그 전에 처음에 했던 합의안은 누가 합의한 건지 당장 민주당 당원들도 궁금해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는 게 없고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하하호호 밥 한번 먹었고 얘기 한번 했으니까 모든 문제는 사라졌다.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사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전 갈등이 더 격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한번 이제 신뢰가 깨졌고 실제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낙연 이제 전 대표 꼴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정치적인 위상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민주당 사람들은 너무나 옆에서 지켜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병기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잘 본인이 몰락하길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원활한 당정청보다는 서로 간에 의심하고 증명하고 진실 공방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너무 희망회로 돌리신다. 이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이간질에서 아니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간질이 안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희망회로는 어느 아니, 또 쪽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만나서 네. 이제 화해하려고 하는 뭐 모습 이거는 보여주는데. 바타부타고. 아니, 저는 이 말치고는 갈등이 않죠.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물타기를 너무 해서 물이 됐어요 이제. 물타기를 하다 물이 됐어요.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진 않았어요. 이게 다 티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니, 그 지금-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이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 우리의 모든 사람의 초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풀었냐 안 풀었냐, 어떻게 해피 엔딩이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 본질을 봐야죠. 안 본질이 풀렸다. 뭐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안 풀렸다. 아니 본질이 뭐냐? 네. 결국에는 합의안을 갖다가 했는데 누군가의 이견이 있었고 파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행위가 있었는데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있었고 그게 그대로 표출됐던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지금 잠깐
어떻게 뭐 봉합이 됐다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뭐 여러 갈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첩첩산중인데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 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권력 투쟁이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생각이 다르다. 지금은 임시 봉합됐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굉장히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합의안을 파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특검 수사 기간 뭐 60일 연장하는 건데 그거 좀 줄이고 이미 특검 다 했는데 특검 내부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는데 또 하나가 그거잖아요. 금융위 설치법에서 금감원 해체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원하는 거,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거. 그거 국민의힘은 해주나 마나 뭔 상관이에요. 금감원이 없어지는 거 국민의힘은 원하지도 않는데 민주당이 해달라 그래서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법사위 간사 법적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거 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 정도 야당이 보기에는요. 반보도 아니에요. 반의 반보 나가는 그 정도 합의조차 민주당은 할 수 없는 정당이 된 거예요. 그 정당으로 전락했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어떤 합의안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일로 인해서 민주당은 지금 갈등이 봉합됐다고 뭐 악수하고 있고 있지만 결국 아직 3년이나 남은 22대 국회 협치는 종언을 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가요. 결국 대국적으로 정치를 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지지층에게도 미움을 좀 받고 그렇지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작은 미움조차 받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협상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합의안을 혼자 했겠습니까? 대통령실이랑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밤샘 여론을 보고 나서 정청래 대표 그냥 뒤집은 거잖아요. 네.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처럼 유체 이탈 화법을 쓰면서 어떻게 그런 분이 집권 여당 대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 또 조만간 너무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역시나, 걱정이긴 한 게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 분들이 정말 무섭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도 예전에 뭐 수박몰이 같은 거 많이 당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그렇고 원내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정청래 대표가 하룻밤 만에 그렇게 분명 본인도 그 합의한 내용 참여했을 텐데 하룻밤 만에 그 뒤엎는 게 어떤 정치적 리스크를 아는지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뒤엎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 강성층의 어떤 과격성 이것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계속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뭐 그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화해했느냐 근데 지금 거기 화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합의안 일방적으로 파기한 국힘하고도 화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협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화해를 과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가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야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민주당 내부 저도 이제 인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석에서든 어디서든 자기들도 이게 좀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여론몰이나 어떤 그 당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까봐 겁내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대한민국 정치 극단화를 계속 지속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은 이번 사안을 보면은 완전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데 민주당이 지금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더더욱 그 강성한 분들의 목소리가 더 센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뭐 이간질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화해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리고 남은 임기도 많이 있는데 그럼 결국 국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의 합의도 잘 돼야 될 것이고 야당하고도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야당하고도 합의 안 깼고 자기 여당 내부 신뢰도도 깨졌고 그럼 이제 뭐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손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일단은 합의가 뭐 파기되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 뭐 좋은 과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 권성동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받아들였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두드려 맞고 안철수 의원이나 뭐 곳곳에서 이제 반발 터져 나오면서 그 합의안을 하루아침 뒤집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저희가 정말 황당해
했었어요. 아니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었고 서로 뭐 피차 다 사인하고 했다가 갑자기 그 뒤집는 모양새가 얼마나 이제 저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이 없느냐라는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저희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건 저도 아쉽지만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좀 살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플레이하다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이거는 당내에 다 공유가 됐던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이게 강성 지지층의 입맛대로 휘둘렸다 뭐 보다는 어쨌든 이게 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이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어떤 막 바꿀 수 있는 문제였느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디에 좀 더 주안점을 뒀느냐 혹은 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정부를 초기에 잘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특검법 개정안 논의가 나오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됐었는지 거기서 좀 엇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민주당 안에서는 이렇게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조금 안심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병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금 많이 해결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명청 갈등은 어떻게 좀 많이 좀 갈등이 좀 완화가 되는 건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하시죠. 말씀하세요. 저요? 네. 명청 갈등이요? 크게 끝날 수가 없죠. 네. 양쪽이 두 사람이 위치가 다르고 보고 있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좀 본인들 내부의 일을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가 인정을 우리 박성민 최고처럼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가 잘 못해요. 이 문제도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브리핑을 했거든요. 언론에. 근데 다음 날 됐는데 협상이 결렬됐다고 또 말을 바꿨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어떤 술수를 쓰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좀 옳지 않다고 보고 그 문제가 남아 있죠.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개딸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강성지층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다투고 있는 건데 이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몇 개 있어요. 앞으로 특히 이거예요. 보안 수사권.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러 입법이 있고 곧 처리를 시킬 거고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그 유예 기간 동안 여러 디테일을 다듬어야 되는데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당내 강경파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장관도 반대를 했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반대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 1년의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 부분이 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거고 뭐 이 개딸 쟁탈전을 벌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여러 공천 문제,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 이런 게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명청대전은 끝날래야 끝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뭐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게 뭐 근데 말씀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시선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자리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방향, 선명성 이런 거는 전 다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과의 갈등이 뭐 있다.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의 뒤통수를 계속 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설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좀 이견이 표출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여당도 정부의 성공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게 여당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팀이에요. 이거는 뭐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갈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보고 이견은 있을지언정 그게 뭐 야당 측에서 바라는 것처럼 이 갈등 때문에 뭐가 막 깨지고 서로 막 갈라서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득을 본다? 그런 구조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견이 있어서 토론은 치열하게 할지라도 이게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그러면서 대통령
대통령을 도와야 되는 입장인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 행정명령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정부가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법안은 결국 또 국회의 입법권인 거거든요. 거기서 당대표 협조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게 갈라질 사이도 깨질 사이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제가 할 얘기는 뭐 없고 박성민 최고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듣기에는 뭐 굉장히 어떤 민주당의 입장을 잘 얘기를 해주신 박정호를 거잖아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듣기에는 잘 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최고로 얘기를 잘 해주신 거잖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정도만 얘기를 해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엄청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면 뭐 갈등이 있었던 건 맞죠. 뭐 그런 거 어떤 분은 있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담담한 인정조차도 있었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 강성 지지층분들 사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강성이니까. 바로 네.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생각 안 해요. 봐봐 이렇게 아니 열심히 하는데. 강성지지층들도 뭐 그 중에서는 또 심지어 막 두 분 동시에 사퇴하라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갈등이 없다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책임론을 어디에 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말이 갈리는 거지. 네. 뭐 갈등이 뭐 있었는데 없었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요. 이런 명청대전이라는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무 과하게 또 대통령한테 막 해요. 더 굽혀서 인사하고 이 워딩 자체도 굉장히 막 엄청 축혀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없던 갈등도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왜 저렇게 오버하지? 그래요? 저는 오히려 저는 이 생각이 반대로 들었어요. 그게 엄청 이재명 대통령을 먹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다들 너무 과대해서 아니 그래요. 과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흔히 얘기하는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갈등만 해도 원래는 뭐가 나왔어야 됩니까?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통령실에도 계셔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나름 그런 것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뭐 중요 메시지가 있는 이벤트 날에는 네네. 뭔가 관련된 이런 걸 최대한 좀 자제해서 그날의 어떤 언론의 주목도를 제대로 그분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어느 당이나 있고 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라면 더더욱 있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날에 본인들이 지금 이거 합의안 엎어버린 것 때문에 했다? 예를 들면 뭐 하루쯤 기다렸다 어차피 바로 엎어버리나 이틀 있다 엎어버리나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저는 대통령에게 행동은 어깃장은 놓으면서 만났을 땐 가가지고 얘기하신 대로 인사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살살 약 올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그렇게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란의 활용점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정청래 나 대표의 한지도 손을 들어준 그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논란이 컸고 그 당일 아침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씩씩거리고 정청래 대표는 내가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고 막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정청래 대표 손을 딱 들어준 거예요. 나는 몰랐다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봉합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대통령실도 몰랐네. 근데 저는 대통령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거는 밤샘 여론 동향을 보고 대통령이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다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의 편에 선 거예요. 어떤 협치나 더 많이 나아가겠다는 것보다도 이 개딸쟁탄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동참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뭐 이거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라고들 하시던데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먼저 얘기했어. 하셨었거든요. 먼저 막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이거를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이게 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히고 이런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당무 개입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국회 내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개입했다 이런 뭐 얘기를 좀 이제 불식시키려고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께서 그 내란 특별법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대통령의 시각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존의 특검법으로 지금 3대 특검법들이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제대로 뭐 윤 전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도 안 하고 있고 계속 시간 끌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시간은 결국 핵심은 거긴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김건희 씨도 뭐 처음에는 그냥 뭐 주가 조작 얘기하고 뭐 이제 통일교로부터 뭐 받았다 했는데 나중에는 뭐 금 거북인가요? 금 거북이도 나오고 뭐 이제 온갖 나토 뭐 목걸이 3종 세트에 뭐 그 외에 온갖 매간 매직 썰들이 다 나오잖아요. 뭐 시계 받고 용산 자리 줄게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검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던 거고 기간 연장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뭐 회동을 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땐 큰 뉴스거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민주당에서 우리 사실 싸운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있는데 잠깐의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잘 이렇게 풀었다, 이거죠. 예, 잘 네, 풀었습니다라고 잘 풀었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약간 회동을 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진정한 뉴스거리는 명청대전이 진정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하나 빵 터졌을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았어요. 그럼요. 약간의 갈등만 있고, 약간 좀 서로 이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좀 이 터지기 일보 직전. 내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뉴스 다룰 만한 얘기는 너무 재밌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았어요. 지금 뭐 다 근데- 설설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희망으로지. 이게 언제 터지냐 이거야. 터질 수 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터질 수 있다. 이게 불안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국힘 쪽에서는 빨리 터지길 바란다. 뭐 이런 아니 거고. 거의 지금 물 넣어놓고 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제발. 빨리 터져라. 제발 아니, 하나만 예. 터지십시오. 이거 지금 빨리 이러고 터져라, 있는 거 이거고. 아니에요. 네. 국힘에서 바라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네. 이게 좀 이례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단임제니까 네. 자기가 이제 당선이 되고 취임을 했을 때 권력이 가장 강하고 하루씩 권력을 잃어가는 존재예요. 하지만 여전히 뭐 임기가 가득 남았으니까 여전히 권력이 엄청 강해야 되는 이 초기부터 이런 얘기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례적이긴- 때문에 오히려 이례적이니까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재밌어서 달라붙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임기가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인 거지? 민주당 내부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 거지? 하고 사람들이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궁금하긴 그러니까 하지. 저만 해도 네. 처음에 이거는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라는 얘기가 뭐냐면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엄청 들어보고 싶고 어떤 얘기들이 있고 어떤 개파 갈등도 있는지 알고 싶은데 저는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국힘 출신이니까 내부 인사분들도 좀 알고 하니까 내부 내용을 들어요. 근데 민주당 얘기는 많이 못 듣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민주당 패널분들이 방송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못 하시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저도 개혁신당 충분히 얘기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은데 아, 뉴스거리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맞아, 우리 당은 재미가 관심이 없어. 아니 정청래 대표가 안 되고 박찬대 대표가 됐으면 이런 논란이 있었겠어요? 없죠. 있었죠. 또 아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당 대표를 붙여서 논란이 일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뭐 이례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례적이죠. 윤석열 정권과 비교하면. 왜냐면 거기는 대통령 뜻에 반하면 그날로 바로 이제 킬당하고 다음 대표로 넘어가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당정 갈등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며칠 안 가. 아니 그냥 윤희 걸어서 거의 그냥 이렇게 날려버려. 정치적으로 암살을 해버리니까 그냥 이게 그러니까 딱 암살이라고 손들고 이제 정치적으로 맞아, 무슨 암살이야? 물리적 대놓고 암살은 죽여버리는데 암살은 몰래 죽여야지. 대놓고 네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전 정권과 비교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 근데 저는 네.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이거는 인물의 구도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당대표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순간에는. 구조상. 그렇죠. 그리고 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번 선거 치르고 5년 동안 정부를 이끌어가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당은 또 뭐냐 막 곳곳에 막 선거 있고 그럼. 정치적인 이슈 있고 또 국회 안에서 또 해결해야 될 일들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정부 안에서 하고 싶은 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네. 생각의 방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는 관리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관리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 빌지 마시고요, 자꾸. 어쨌든 이 민주당 안에서 뭐 사건이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 투쟁을 또 검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제 시기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기국회 시즌 오늘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사실 뭐 이제 국회에서 정부 상대로 질문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애투쟁에 진짜 나설지 이것도 사실 이제 약간 좀 의문이 되고 실제로 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니, 저희는요 투트랙이에요. 투트랙이다. 투트랙이죠. 지금 대정부 질문도 가고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참여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또 알리고 그 대정부 질문에도 여러 많은 의원분들이 들어가서 질문합니다. 이재명 정부 실정을 알리기 위해 들어가서 하고 그와는 별도로 국민의힘이 의석이 워낙 적다 보니까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폭정에
걱정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또 거리에 나가고 밖에서 또 의견을 듣고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알리겠다 이런 것도 여러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디테일하게 이 언제부터 뭐 장외로 나간다 뭐 이런 문제가 논의된 건 아니고 지금은 국회 내에서 많은 당원 또 국민들과 함께 이런 집회를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투 트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아, 안팎으로 다 한다. 예. 어쨌든 그러면 이제 국힘 당원 입장에서는 지금 장애 투쟁하는 걸 굉장히 뭐 반기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세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국힘당에서는 다들 뭐 이제 뉴스 보니까 아 이제야 조금 뭐 이제 정치하는 아니 국힘당 같다 뭐 이런 그런 건 느낌인데. 있어요. 저희 김문수 후보가 대선 때 41%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뭐 적은 건 10%대도 있고 네. 20% 중반대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보기만 하면 대선 때 우리를 지지했던 분도 지금 떠나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왜 대선 때 그 탄핵 직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는데 그럼 지금은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에게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뭐하냐 야당이 이재명 정부랑 싸우기를 하느냐 제대로 투쟁을 하느냐 야당다운 모습이 없고 야성이 없다. 그럼 너네 같은 애들이 있어서 뭐하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당원분들. 그러니까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고 투쟁하려면 제대로 투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지지율을 좀 더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장애 투쟁 너무 식상한 것 같은데요, 이제. 식상하다. 너무 식상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 싫어서 밖으로 나가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아니 이제 국회에 우리가 있는데 아니 이제 몰라요. 투트랙이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거 장애투쟁 스타트 끊잖아요. 그러면은 주구장창 밖에 나가자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국회에서 약간 조짜서 뭐 남아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거 갑자기 뭐 단식하자, 삭발하자 온갖 얘기 다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게.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이 스타트를 끊는 것 자체가 악수 중에 악수다라고 악수다.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국민의힘도 아마 직면하는 질문이 그걸 거예요. 너네 뭐 하냐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싸워야지 너네 뭐 하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장외투쟁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하수 중에 하수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뭐냐 그러니까 이게 여당은 사실 저는 성과로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당은 이제 정부랑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야당은 결국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회에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뭐 대정부 질문도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거기서 어떻게 비판을 하고 어떤 내용을 얼마나 준비해서 얘기를 하느냐인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아마 계속 비판하는 지점은 장애투쟁 왜 더 세게 안 해? 왜 밖으로 안 나가? 뭐 왜 가서 뭐 안 때려 부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네 왜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안 하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회에서 뭔가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번번이 뭔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냥 장외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아스팔트 우파랑 네. 결합돼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극보수 기독교 세력이라든지 뭐 약간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어떤 기독교 세력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그 소년보 목사 교회도 뭐 갔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네네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런 분들이랑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보수 우파랑 결합이 돼서 하면 이거는 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장동혁 대표가 최근까지 무슨 중도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합리적인 그렇지, 어떤 그렇지, 뭐 그렇지. 얘기를 네.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장외투쟁 한다 하고 소년보 목사 찾아가고 하니까 이거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두 분 얘기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투트랙을 말씀드린 거예요. 궁금하다. 투트랙으로 한다는 이유는 네. 우리가 과거처럼 네. 다 안 하고 네. 국회를 보이콧하고 그때는 네. 의석이 좀 대등했을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장애로 나가면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안 처리도 안 됐고 그걸로 야당이 대여 투쟁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석이 비등비등하게 되면 야당이 빠져버리면 법안 처리도 안 되고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원하는 여러 그런 세제 문제나 법안들이 있잖아요. 중점 처리 네. 법안들이 이것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야당이 장애로 나갔던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없어도 민주당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원내에서는 원내의 일을 충실히 하겠다. 그러면서도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여러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성과가 없었다 그랬는데 아니 최교진 우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점들
굉장히 막말부터 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인사검증 누가 했어요? 국민의힘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역할을 야당이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많고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걸 강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저는 우리 우파 진영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낙인 찍기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극우, 아스팔트 막 이런 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손현보 목사 말씀 주셨지만 세이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탄핵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죠. 네. 근데 탄핵에서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날부로 모든 집회를 중단했어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냈어요. 이것도 아스팔트 우파고 구구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존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사람들도 민주당의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그 결정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반헌법, 반법치주의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낙인 찍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건전한 생각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 행위 자체를 극우나 아스팔트로 매도하는 건 저는 그분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근데 그게 어쨌든 전한길 씨,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에 전한길 씨랑 같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저기 탄핵 반대했던 세력이랑 또 손잡고 뭔가를 하네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악수라고 보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정말 이제 본인이 보수 얘기 뭐 중도 얘기를 하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사실 그래서 뭐 당직 인선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했었던 거거든요. 생각보다 좀 개파색이 옅은 사람들을 쓰려고 하네. 뭔가 그 본인이 이제 선거를 할 때까지는 굉장히 강성 지지층에 호소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 좀 노선을 바꾸려는 건가 했는데 다시 저는 회귀했다라고 보거든요. 다시 백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볼수 있지. 의미에서 네. 이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을 장외투쟁을 한다라는 걸로 쏘아 올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박성민 최고가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국무총리 하고 계시는 이제 김민석 총리 형님께서도 반미 집회 같은 거 굉장히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뭐 총리의 형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지. 총리하고 뭐 저 같은 경우 제 형하고 정치적 의견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인사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미 투쟁을 하고 있는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정부 내부에 지금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도 저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이제 아무래도 그 두 분의 이제 두 당의 장애 투쟁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저는 좀 빠졌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박성민 최고가 했던 얘기에 좀 많이 공감을 해요. 이제 장애 투쟁이라는 이런 방식은 사실 이제 좀 많이 낡은 방식입니다. 이게 실제로 국민들이 예전같이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효과도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과 같이 뭐 장애 투쟁이 지금 뭐 지도부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셨지만 이번에는 좀 투트랙이라고 하면서 조금 달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국회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 안에 그렇게 끝에서 표 줘서 보내줬으면 국회 안에서 싸워야지 왜 자꾸 밖으로 나가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사실 요즘에는 그러네. 많아요. 안에서 싸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제 장애투쟁이란 방식은 이제 조금 예전에야 어떤 미디어 매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만 싸우다 보면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전달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으면서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당장 내 페북에만 글을 작성해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제 좀 그런 방식은 사라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오늘 박성민 최고 걱정을 계속하는데 아까 얘기를 듣다가 안 하셔도 이게 돼요. 약간 자성인가에서 장애투쟁에서 단식하고 이런 거 너무 하수 중에 하수라고 하셨는데 단식하고 장애투쟁하시고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아주 네 뭐 대통령께서 많이 대명사죠.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직 역시 마음에 좀 남아 계신 게 아닌가. 아니 할 것 없이 19일 했었던 했나요? 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단식 사람이 정말 오래 19일 굶을 수가 하셨는데 있어. 단식은 하수 중에 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기국회 국면에서 얘기하는 순간 거죠. 걱정이 아니, 됐습니다. 방금 뜨끈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걱정이 안 됐어요.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아니 네. 근데 이거를 뭐 아니 근데 아니, 이 장애 투쟁을 이렇게 할 수도 걱정됐어. 없는 게 할 수도 없는 걱정하지 게 마세요. 잘 다 잡아요. 잡아갔잖아요. 다 잡아가고 구속해갖고 이분들 다 누가 구속돼 뭘 있어요. 잡아가요? 손현보 목사도 구속됐고 아. 다 구속돼 있어요. 그리고 전환기 씨 얘기하는 건 민주당밖에 없어요. 이거야말로 저는 물 떠놓고 빌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취임한 이후에 전환기 씨 뭐 당직을 줬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분 그냥 혼자 그냥 유튜버예요. 지금 뭐 미국 가 본인은 계시잖아요. 아니 뭔 욕심 있어요? 본인이 안 한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는데. 왜 공천 청탁이 막 들어온다던데 아니,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그 막 풀텍스트에 앞에 두고. 보면 본인은 거기 그런 힘도 없고 안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꾸 이분을 거론을 하니까 회자가 되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 주류
당권을 가진 분들 내에서는 전환기 씨를 모시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흘러간 이슈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계속 전환기 씨를 걸어서 그렇지. 국민의힘을 낙인 찍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이후에 달라졌다는 조금 당직 인선에서 다른 면모를 보였다는 걸로 박성민 최고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중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클릭이 아니라 급 우클릭을 하셔. 아니 중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갑자기 확 아니 갑자기 좀 어지럽긴 국민의힘은 해요. 예. 갑자기 우리는 손현보 목사님한테 갑자기 중클릭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계속 좌클릭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중도로 다가올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강성진 씨만 보고 있지. 국민의힘은 오히려 중클릭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함께 평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하수 중에 하수다 이 얘기 드린 거는 뭐냐면 이제 국회 일할 때거든요. 90, 11월이 제일 바빠요 국회가. 그렇죠. 솔직히 평소에는 뭐 각자 일정도 하고 뭐 본인 스케줄대로 이제 하다가 딱 그때 되면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 제일 많고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많은 권한과 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갑자기 밖으로 나간다 하니까 일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나간다고만 그래. 나가긴 나가니까. 아니 근데 딱 들어오죠. 제일 먼저 반박하는 게 하수 중에 하수 그런 뜻 아니었다잖아요. 민주당 강성진 아니 씨가 굳이 얼마나 찝으시니까. 무섭습니까? 굳이 아니 찝으시니까. 저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정기국회 내에서 모든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다 권한을 통해서 대여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죠. 그걸 하면서 주말 같은 때 또 집회를 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고요. 그 뭐 자꾸 나간다 그러는데 뭐 자꾸 뭘 나가요. 원내에서 한다니까 우리.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열심히 하세요. 삭발할 사람 지금 고르고 있으면 하지 말라. 네, 하지 말라. 이제 안 먹힐까 예. 그거는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누가 손 들고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알아서 하면 그건 또 막을 수가 없어. 아 그렇긴 하겠지만.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래서 아까 전에 박정현 최고에게 동일했던 게 한 번 시작하면 거기도 약간 그 본인들 돋보이시고 싶으신 아이, 분들이 뭐 목소리 세게 내기 앞으로 시작하기 생각하고 때문에 뭐 여러 안 하는 가지 게 정치적인 좋아요. 그 예. 항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튀어나와요. 굳이 근데 우리의 스타트 안 끊는 게 구성이 좋아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과거 그때 이제 자꾸 황교안 전 대표 시절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구성이 너무 많이 달라져 갖고 여러 가지 투쟁 방식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아무튼 뭐 장애 투쟁을 하더라도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좀 건전하게. 투쟁했으면 좋겠다. 근데 예. 단식을 하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니 근데 뭐 예. 단식하고도 19일하고도 건강하신 분이 계셔갖고 네. 자기 관리를 잘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생명 왔다 갔다 했는데 비꼬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강원 지역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저는 이 타운홀 미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잘했다. 이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진태 강원지사의 발언을 제지하는 장면이 몇 차례 연출돼가지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도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이 타운홀 미팅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리는 반면에 좀 약간 사람들 앞에서 너무 지사의 이런 뭐랄까 좀 지위를 너무 깎아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 세 분께서는 이 타운홀 미팅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강원도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뭐 타운홀 미팅이라고 쓰고 예. 팬 미팅이라고 읽는다. 타운홀 네. 미팅이 팬 미팅이었다. 네. 뭐, 예. 아니 뭐 대통령 행사가 그래요. 네. 보통 대통령이 지방 행사를 가면 뭐 과거에도 그랬고요. 뭐 지역 당원이나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 많이 모셔서 분위기 좋게 만들고 다 했죠. 그렇게 다 했는데 이번에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행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 타운홀 미팅을 쭉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을 가장 먼저 했거든요. 네. 이때는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다 왔어요. 발언도 다 했어요. 모두 발언을. 그래서 막 박수도 받고 막 했죠. 그리고 광주시장님은 뭐 끝나고 나서 막 울면서 참여도 했지만 그 이후에 했던 게 충청권이거든요. 네. 이때는 또 다 안 불렀어요. 충남지사, 충북지사 안 불렀어요. 왜냐? 국민의힘이니까. 안 불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어요. 아니, 대통령이 뭐 의견 듣고 얘기 듣는 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안 불렀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도 불렀어요. 그때는 네, 네. 국민의힘 소속인데 그때도 박형준 시장을 굉장히
박대했죠 막 발언권도 제대로 안 주고 뭐 막 그랬어요. 논란이 그래서 그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논란이 이번에 강원도에서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유 있게 여러 얘기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왜 굳이 이렇게 김진태 지사한테 발언권을 한번 줬으면 됐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런 얘기 생각이 들고 행사 영상을 보잖아요. 네. 자기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얘기할 때는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막 계속해요. 그러다가 김진태 지사가 손들거나 발언권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표정이 싹 바뀝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좀 더 여유 있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 본인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뭐 도민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지 네. 도지사 얘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원도지사는 뭐 선출된 권력 아닙니까? 강원도지사도 강원도민들이 뽑았는데요.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실정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줘야죠 한마디는. 이민석 위원장님은 지금 고향이 어디세요? 전 철원입니다. 아 철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예. 알겠어요. 을. 예. 철원까지만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면서 저희가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면에 많이 비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까지 하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실력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저는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너무 쇼잉만 잘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한테 사실 이런 거 다 하고 싶어요. 모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뭔가 자기가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고 거기서 어떤 이미지 쌓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 당시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했었어요. 매일 아침에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건 이제 뭐 이런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또 기자들이니까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되고 준비가 되는 사람들인데도 그게 결국에 하다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돌발 이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공부해가지고 대처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는 어떤 지역의 행사였기 때문에 좀 한정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준비된 것이 좀 잘 되어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 무대에 올라가서 잘하고는 또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또 이번에 뭐 김진태 이제 지사에 대한 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 영상을 쭉 보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거기에서 일어나서 질문하는 시민 질문자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얘기하는데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좀 멋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요 다들 좋은 척하면서 예 저희가 뭐 이렇게 해드리고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하고 안 해요. 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네. 근데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만 고생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저번에 와가지고 했을 때 다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왜 너희들 안 움직이냐, 밑에 사람도 안 움직이냐 이런 민원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약간 대통령께서 그냥 거기서 좀 자를 건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흔히 얘기하는 뭐 공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해줄 것처럼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좀 여러 가지 병폐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흔히 얘기하는 좀 이런 해줘 너무 정부에 대해서 해줘하는 문화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의 권한과 예산이 무한한 게 아닌데 어떻게 모든 걸 다 해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 안 된다는 얘기를 결정권자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자꾸 안 하고 된다만 하니까 이루어지진 않는데 중간에 낀 사람들은 고생하고 국민들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의 위로 얻었지만 나아지는 건 없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좀 반복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워낙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생각보다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내용들도 보시면 생각보다 준비를 꽤 많이 하셔서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근데 이제 그런 만큼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한 만큼 이번에 있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말 이뤄내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비판 나올 게 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자리는 대통령과 강원도지사의 면담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강원도지사와 이 도민들이 만나는 자리에 대통령이 게스트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체는 누구냐? 대통령과 이 도민들이 직접 만난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700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셨고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200명 좀 넘게 이렇게 이제 직접 현장에 오셔서 소통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좀 원활한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원활하게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발언권을 제지하고 이런 걸로 너무 과하게 무슨 본인이 정치적인 뭐
피해를 받은 탄압을 받은 뭐 야당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히려 본인도 깔끔하게 아 그쵸 그 자리는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 뭐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히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설명하고 싶으면 도지사는 얼마든지 자리를 열 수가 있어요. 본인이 열면 돼요 또. 열면 되고 아니 평소에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 이제 본인이 마치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타운홀 미팅이 저는 이 대통령께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들 좀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민생 토론회를 뭐 20몇 번을 개최를 했었는데 총선 직전에 하면서 관건 선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특히 지역 공약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었기도 했고 뭐 어떤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들리는 자리보다는 대통령이 쏟아내는 자리였고 심지어 약간 무책임하게 그 예산이 다 900조인가? 900조인가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뭐 대답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심지어 총선 직전에 거의 뭐 대통령 그 당시 윤 대통령이 쏟아냈던 게 285개 정도의 과제들이 있었는데 총선 22대 총선 직전에 245개 그러니까 285개 중 245개가 총선 직전에 다 발표됐던 지역 관련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관건 선거 논란이 되게 크게 일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또 뭐 시기가 그런 시기도 아니고 대통령이 돌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현안들을 얘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논쟁을 여기서까지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예, 사실 뭐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사실 대통령과 이제 그 시민들이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진태 의원의 그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는 것은 사실 좀 뭐 어찌 보면 2, 좀 3분이에요. 예. 좀 아쉽기도 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할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만 들어보고 아이 그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마 그때 무슨 예. 현안 사업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렇겠죠? 지역에 뭐 만드는 거. 그렇겠죠.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이 하지 마. 너 한마디도 하지 마.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뭐 두 분은 뭐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날 나온 내용을 보면요 다 강원도 현안 굉장히 오래된 강원도 현안들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군사 규제 완화 문제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했죠. 근데 이 군사 규제 완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는 엄청 오래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 정부, 국민의힘 정부를 떠나서 오래된 이슈였는데 뭐. 통상 이런 자리를 갈 때는요 대통령이 몇 개를 발표할 걸 준비를 해가요. 네. 뭔가를 해결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걸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디테일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참석자나 그 지역에서도 어떤 충족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냥 대통령이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는 지금 자리를 마련을 한 거고 또 이제 뭔가 해결을 하면 해결했다는 자리를 또 한 번 이제 지역을 도는 자리를 또 마련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게 관철이 될지 성과를 낼지는 뭐 지금 평가의 문제는 아니다. 뭐 대통령이 이 지역 현안이 뭐가 있다는 거 준비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성과로서 얘기를 해야죠. 제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게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걸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걸 이제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일 당시 초기에 아직 제가 국민의힘 나오기 전에 제가 그걸 뭐 준비하는 역할도 했었었는데 그랬구나. 또 모셔본 분이 좀 그런 걸 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시는 건 또 따로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소화는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서 제 마음속에 기준이 조금 낮아졌던 게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최초의 워낙 기초단체장 잘하시는-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뭐 행정에 대해서 정말 빠삭할 수밖에 없죠.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인데 그렇지. 이거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면 이거면 충분한 것이냐. 그래서 지역에서 또 요구를 하면 그거면 충분하냐. 그게 어디 들어가냐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좋아. 하잖아요. 좋아. 그래서 본인은 근데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좀 굉장히 그런 긍정 평가합니다. 훈훈합니다. 좋네요. 제가 듣다 보니까 반성을 하는 게 방금 좋았던 이제 제 평가가 약간 이제 사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어떤 평가는 대통령을 다 사감이죠, 모시고 뭐. 이런 모습을 나도 연출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거에 윤석열 그게 이제 대통령 뭐 저희가 에 모셨던 대해서? 분은 이런 부분에서는 쉽지 않았는데 좀 근데 안타까움이 또 있다. 그러다 보면 또 만기 칠남이 나와요.
자, 어쨌든 시간이 뭐 많이 됐. 많이 지났어요. 벌써 11시 45분 다가고 아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쌈발라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머리 좋고 똑똑한 우리 박성민 고생이 많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커피 한잔 하세요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팩트 논리로 논평하는 문성원님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닭간다님께서 또 5만 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고 슈퍼챗으로 또 5,000원 주시면서 여의도 3초 송중기 문성호 화이팅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3초면 길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여의도 너머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에서 여러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소영 원방 명가 이 침향 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거 부모님 선물로도 굉장히 좋고 이제 수험생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험생들 여기 또 집중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원기 회복이 도움되는 명가 침 환향 선물 세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배송비 없이 37,9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꼭 한번 여러분들 선물하셔서 사랑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수들의 처정을 정치해보시오.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저희는 매일 오전 10시 반에 라이브로 시작을 하니까요. 내일 오전에도 여러분들 참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